강원도 깊은 산속 사단 본부 영내의 가장 외진 분리수거장 앞 취임식이 시작되기까지는 채 30분도 남지 않은 시각이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적막한 공간 속에서 한 여자는 계급장 하나 없는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고요했고 누구도 함부로 다가서지 못할 만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군복 단추를 풀어헤친 중령 하나가 뜨거운 차를 쏟아버린 채 그녀를 향해 거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길을 잘못 든 어린 여자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 오만한 한마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자신이 조롱하고 윽박지르던 그 아가씨가 바로 707특임대 출신의 신임 사단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군 생활은 훈련이 아니라 심판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녀의 한마디는 무너졌던 군인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깊은 산속에 위치한 제7보병 사단 본부 영내. 그 중에서도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분리수거장 부근이었다. 윤서아는 무심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단정하게 차려입은 새하얀 정복 상의에는 그녀의 신분을 증명할 어떠한 계급장이나 표식도 달려있지 않았다. 새로운 사단장의 취임식 본행사가 시작되기까지 불과 20분 남짓 남은 시점이었다. 복잡하게 얽힌 작전 구상과 상념들을 차분히 정리하기 위해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홀로 거닐고 있던 중이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전투복 윗단추를 불량하게 풀어헤친 거구의 사내가 거친 숨을 내쉬며 서 있었다. 남자가 쥐고 있던 종이컵이 구겨지며 뜨거운 율무차가 쏟아져 내려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그의 얼굴에는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쏟아진 끈적한 액체는 윤서아의 반짝이는 단화 앞코까지 지저분하게 튀어버렸다. 방금 저를 보며 내뱉으신 말씀입니까? 서아의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는 호수처럼 평온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차분한 음성의 이면에는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과도 같은 살벌하고 서늘한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비릿한 코웃음을 흘렸다. 그의 정체는 제7보병사단 예하 흑곰대대를 지휘하는 박동현 중령이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대라는 조직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40대 후반의 달코 다른 영관급 장교에게 눈앞에 서 있는 앳된 얼굴의 여자는 부대 지리를 몰라 길을 잃은 초짜 군무원이거나 장병 면회객 중 하나로 보일 뿐이었다. 지금 이 구석진 자리에 그쪽 말고 다른 누가 더 있다는 거요? 내가 걸어가는 발소리를 뻔히 냈는데도 한눈을 팔다가 내 어깨를 쳤지 않소. 금쪽 같은 내 휴식 시간에 마실 차를 다 쏟게 만들었으면 입에서 죄송하다는 사과가 먼저 튀어나오는 게 상식 아니오? 박동현은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아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와 섰다. 짐승처럼 거대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큼하고 불쾌한 땀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럼에도 윤서아는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고개를 들어 남자의 오만한 두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현역 영관급 장교가 신성한 영내에서 군복 단추를 풀어헤친 채 상급자를 몰라보고 이토록 함부로 하대하는 것이 이 부대만의 독특한 군기입니까? 서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상급자라는 묵직한 단어에 순간 박동현의 미간이 흉하게 일그러지며 주름이 졌다. 상관? 이봐 젊은 아가씨. 여긴 험악한 군부대 아니야. 밖에서 무슨 금수저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는 내 알바 아니지만 나이로 보나 짬으로 보나 삼촌뻘 되는 군인 어른을 만났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뭐 부대 복지회관에 새로 들어온 매점 직원이라도 되나? 아니면 다삼종업원이야? 박동현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며 굵직한 손을 뻗어 윤서아의 얼종다 우악스럽게 움켜쥐려 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소리와 함께 상상조차 못한 일이 눈 깜짝할 새 벌어지고 말았다. 박동현은 시야가 하얗게 번쩍이는 것을 느꼈고 채 방어할 틈도 없이 오른팔이 뒤로 꺾이며
두 무릎이 꽝 소리와 함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처박혔다. 어깨 관절이 통째로 뽑혀나갈 듯한 소름 끼치는 고통이 팔목을 타고 뇌리까지 치솟았다. 크악. 이 미친 여자야, 뭐 하는 짓이야. 관등 성명대라. 서한은 바닥에 깔린 박동현의 꺾인 관절을 체중을 실어 한층 더 강하게 짓누르며 핏기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가 뿜어내는 악력은 도저히 가태푼 여성의 것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하리만치 강력했다. 그것은 오로지 최전방 비밀 특수부대의 생지옥 속에서 수없는 실전을 거치며 다져진 살상용 무술의 압도적인 파괴력이었다. 이거 당장 안 나? 경비병. 당장 헌병대 불러와. 입 다물고 내 질문에만 똑바로 대답해. 소속과 관등 성명. 인대가 투둑 끊어질 것만 같은 끔찍한 압박감이 더해지자 박동현은 짐승이 도살당할 때 낼 법한 단말말을 지르며 무의식적으로 입을 놀렸다. 제7보병사단 5연대 2대 대장. 중령 박동현. 서한은 그제야 핏기가 가신 그의 팔을 무심하게 탁 놓아주었다. 시멘트 바닥에 추하게 엎어져 있던 박동현은 흙먼지로 엉망이 된 전투복을 털고 일어서며 씩씩거렸다. 새파랗게 어린 여자에게 제압당했다는 치욕스러운 모멸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그의 얼굴은 핏줄이 터질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년이 감히 현역 대대장을 기습해? 너 오늘 내 발로 멀쩡하게 위병소 밖을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박동현이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서아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구둣발 소리와 함께 다급한 호통이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충성. 사단장님, 취임식 직전에 여기서 대체 무얼 하고 계십니까? 부대 핵심 간부인 이참모가 온몸을 땀으로 적신 채 헐떡이며 뛰어온 것이다. 그는 흙투성이가 되어 길길이 날뛰는 박동현과 머리칼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아하게 서 있는 윤서아를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다. 사단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불미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말을 들은 박동현의 눈동자가 강도구의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바보 같은 표정으로 이참모의 입술과 서아의 차가운 얼굴을 멍하니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아는 동정복 안쪽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물티슈를 조용히 꺼내더니 구두코에 묻은 끈적한 얼룩을 무심하게 닦아내며 감정 없는 투로 질문했다. 이참모, 취임식 행사 준비에 차질은 없겠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 예하 부대 장병들이 연병장에 도열하여 지휘관님을 대기 중입니다. 하오나, 사단장님 복장에 계급장이. 괴념치 마라. 번거로우니 이 복장 그대로 단상에 오르겠다. 단화를 다 닦은 서한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마치 돌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 숨조차 쉬지 못하는 박동현을 꿰뚫을 듯 응시했다. 이내 그녀의 매끄러운 입꼬리가 서늘하게 말려 올라가며 비릿한 조소가 맺혔다. 박동현 중령. 아, 네, 내 놈이 방금 전까지 삼촌 행세를 하며 훈계하려 들었던 그 기막힌 어린 계집애가 바로 지금 이 시간부로 내 놈의 목줄을 틀어주게 된 신임 제7사단장 윤서아 중장이다. 취임식 본행사가 끝나는 즉시 내 지휘관실로 튀어와라. 그 썩어 빠진 군기부터 아주 밑바닥까지 해체해서 다시 조립해줘야겠군. 서아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각 잡힌 군화 소리를 울리며 부대 연병장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냉정하게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만이 맴돌았다. 혼자 남겨진 박동현은 날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 마냥 입만 벌린 채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달달 떨리는 그의 손가락 틈에 끼워져 있던 담배 개비가 툭 하고 초라하게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한편 화천군 산자락에 위치한 광활한 사단 연병장에는 취임식을 위해 집결한 수천 명의 무장 병력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칼같이 도열해 있었다. 스피커를 찢을 듯 우렁찬 군악대 연주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상 아래에 도열한 수많은 참모들과 예하 지휘관들 사이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연단 중앙 마이크 앞에 우뚝 선 윤서아의 이질적인 아우라는
그곳에 모인 모든 군인들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듬직한 남성 장군이 군림해야 마땅할 그 자리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올린 유약해 보이는 여성이 3스타 중장기를 굳건히 등지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연단 바로 앞. 첫 번째 열의 도열한 지휘관들 틈에 끼어 있던 박동현 중령의 굵은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불과 30분 전 분리수거장에서 벌였던 그 미친 짓거리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끔찍하게 긁고 지나갔다. 저토록 앳된 외모의 여자가 별 3개를 단 군단장급 장성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단상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서아의 하얀 정복 좌측 가슴팍에는 그간의 목숨 건 사투를 증명하듯 오색 찬란한 무공훈장 약장들이 빼곡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극비 첩보 및 선멸 작전에서 전설적인 전공을 세운 전쟁 영웅에게만 수여되는 태극 무공훈장이 누구보다 매섭게 영롱한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본관은 현 시간부로 제7보병사단의 모든 작전 통제권과 지휘권을 정식으로 인수한다. 쇳소리가 섞인 서아의 카랑카랑한 외침이 거대한 연병장 구석구석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그것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연약한 여성의 목소리가 절대 아니었다. 살점이 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처절한 사지에서 병력들을 이끌어본 상처 입은 맹수와도 같은 맹장에 소름 끼치는 포효 그 자체였다. 새로 부임한 본 사단장은 제군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군 생활을 보장해줄 마음이 추호도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곳은 적의 시뻘건 포구들이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최전방 철책선이다. 앞으로 우리 7사단은 적의 심장부를 가장 먼저 도륙내어 조국을 수호하는 꺾이지 않는 무적의 예검이 되어야만 한다. 서아는 쩌렁쩌렁하던 훈시를 잠시 멈추고 단상 아래에 열맞춰 서 있는 지휘관들의 잔뜩 굳은 얼굴들을 매의 눈으로 서서히 훑어내렸다. 이윽고 그녀의 송곳같이 서늘한 눈빛이 박동현의 눈동자에 정확히 꽂히자 그는 흡사 투명한 밧줄로 목구멍이 거칠게 조여오는 듯한 극도의 질식감을 느꼈다. 내 외모와 성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내 젊은 나이를 두고 뒤에서 왈가왈부하지도 마라. 시체가 산을 이루는 피비린내. 나는 참호전 속에서는 오직 끈질기게 살아남아 적장의 숨통을 끊어놓는 자만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뿐이다. 향후 본관의 작전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썩어빠진 나태한 정신머리를 내비치는 인원들은 그 계급장 색깔이 무엇이든 간에 가차없이 군복을 찢어 벗겨버리겠다. 마치 한겨울 북풍처럼 듣는 이의 등골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한 취임사였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억지로 쥐어짜낸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지만 장교들의 파리한 낯빛에는 숨길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와 당혹감이 짙게 배어나왔다. 특히 맨 앞줄에 선 박동현의 얼굴은 이미 피가 다 빠져나간 한 구의 시체처럼 기괴하게 창백해져 있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공식 취임 행사가 막을 내린 직후 사단 작전 회의실 상석에 앉은 윤서아가 두툼한 작전 통제 문건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제5보병연대 예하 2대 대장, 넷, 중령 박동현. 서아의 서늘한 호명에 박동현이 튕겨나가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기립했다. 좁은 회의실 안 모든 참모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에게로 일제히 쏠렸다. 비관의 부대 전투력 측정 지표를 보니 그야말로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처참하군. 특히 심야 시간대 경계 태세와 야간 수색 작전 달성률은 사단 내에서도 압도적인 꼴찌다. 일선 대대장이 평소에 병력들을 어떻게 굴렸기에 동네 사설 경비 용역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성적표를 들고 오나? 장성들과 동료 영관급들이 꽉 찬 자리에서 가해진 지독한 공개 처형이었다. 모욕감에 휩싸인 박동현의 양볼이 경련을 일으키며 붉게 일그러졌다.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전 부대에서 뼈를 묻으며 나름의 알량한 군인적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였기에 타격은 더욱 컸다. 사단장님, 그 평가는 저희 대대원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저희 이 대대는 바로 지난 분기 군단 사령부 전술 검열에서
당당히 최우수 부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야간 수색 성취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은 하필 평가 당일에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 장비 관측이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입. 구차한 변명은 집어치워라. 서아가 그의 말을 단칼에 토막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적군인 북한 놈들이 햇빛 쨍쨍하고 화창한 날씨만 골라서 기습남침을 감행해 준답디까?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치면 교전 수칙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막사에서 잠이나 퍼잘 텐가?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일 오전 9시 정각을 기해 이대대 전 병력의 최고 수위의 비상 전술 훈련을 하달한다. 총괄 통제관은 사단장인 내가 직접 맡겠다. 앞으로 보름의 유예 기간을 주지. 내가 설정한 극한의 통과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내놈의 대대장 보직은 그 즉시 영구 박탈이다. 서하의 폭탄 선언의 작전 회의실 내부에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얼어붙은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휘관 보직 영구 박탈. 평생을 군복에 바친 직업 군인에게 그 선고는 곧 불명예스러운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이었다. 박동현은 무릎 위로 올린 양 주먹을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오냐,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내년이 음지의 특수부대에서 짐승처럼 날아다녔다 한들 수백 명을 통솔하는 야전 정규 보병 지휘는 아예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는 걸 뼈저리게 증명해 주마. 건방진 계집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에 위치한 험준하고 가파른 야산 전술 진지.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진눈깨비가 무자비하게 흩날리는 고통스러운 심야 시간이었다. 윤서아가 내뱉었던 경고는 결코 헛된 위협이 아니었다. 이대대 병력 전체는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은 지독한 훈련 스케줄에 무방비로 갈려나갔다. 사흘 밤낮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우며 무거운 군장을 맨 채 산등성이를 기어올랐고 꽁꽁 언 땅에 참호를 팠다가 다시 메우는 짓을 미친 듯이 반복해야 했다. 일반 전투원들은 극심한 체력 고갈과 수면 부족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쑤였으며 이를 통제하는 예하 장교들의 사단장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은 극도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박동현은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푹푹 빠지는 최악의 진창 속에서 탈진해가는 대원들의 엉덩이를 억지로 밀어 올리며 피토하듯 악을 써댔다. 그가 착용한 무거운 방탄조끼와 전투복은 이미 정체를 알 수 없는 시궁창 오물과 끈적한 땀으로 뒤범벅되어 악취를 풍겼다. 이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저 빌어먹을 고지가 바로 코앞이다. 우리가 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백기를 드는 순간 저 오만방자한 계집애의 군화 발밑에 평생 벌레처럼 엎드려 살아야 하는 거다. 박동현은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관절이 삐걱대는 40대 중년의 몸뚱이를 이끌고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과 똑같은 극한의 훈련 강도를 소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살을 찢는 고문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오직 사단장을 꺾어 누르겠다는 도끼와 아집 하나만으로 기적처럼 버텨내고 있었다. 바로 그 처절한 순간 지직거리는 통신 장비 너머로 윤서아의 서늘한 무전이 벼락처럼 타전되어 왔다. 총괄 통제관이 전파한다. 현 시간부로 이대대의 새로운 돌발 훈련 상황을 추가 하달한다. 적군 최정예 특수 타격대 1개 소대 규모가 아군 본부 지휘 진지를 야간 기습 타격했다. 이대대 잔여 병력은 지금 즉시 현 본부 거점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후방의 제2집결지로 신속히 퇴각하여 역습을 위한 방어선을 재구축하라. 무전을 들은 박동현은 순간 핀트가 나가 손에 쥔 송수화기를 바위에 패대기쳐 부숴버릴 뻔했다. 전체 부대원의 90% 이상이 이미 인간의 한계치를 훌쩍 넘어섰는데 여기서 또다시 험준한 산악 기동을 강행하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였다. 사단장님. 현재 대원들의 근력과 체력이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이 야밤에 무리한 산악 기동을 지시하실 경우 대규모 낙상 및 부상자가 속출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퇴각보다는 현 거점을 목숨 걸고 사수하며 버티는 편이 전술 교리상 훨씬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전선에서 직속 상관의 적법한 작전 지시를 항명으로 거부하겠다는 뜻인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온 서아의 음성은 시퍼런 면도날처럼 소름 끼치도록 예리했다. 항명이 아니라 현장에서 병력들을 쥐고 있는 실무 지휘관의 객관적 견해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장 상황을 통제하고 전술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통제관인 나의 고유 권한이다. 박동현 중령.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내놈의 그 알량하고 감상적인 배려심이 훗날 실전에서 내 부대원 전체를 떼죽음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원흉이 될 거다. 당장 병력 데리고 뒤로 빠져. 단 10분 안으로 현 진지를 완전히 비우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현장에서 대대장 보직을 해임 처리하겠다. 취직. 하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본부 측 통신이 일방적으로 끊어져 버렸다. 박동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야산의 칠흑 같은 허공을 올려다보며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절망적인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뼛속까지 시린 진눈깨비가 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물었으나 군인으로서 명령 불복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 대대원 즉시 철수 대기선으로 전속력으로 이동한다. 나고자는 대대장인 내가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갈 테니 악착같이 따라붙어라. 박동현은 명령을 내리기 무섭게 가장 험악한 경사로를 향해 몸을 던졌다. 질척이는 진흙탕의 전투화가 푹푹 빠지고 몇 번이나 고꾸라지면서도 그의 두 다리는 전진을 멈출 줄 몰랐다. 짐승처럼 내달리는 지휘관의 처절한 투지를 목격한 대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끼를 품고 진창을 박차고 일어섰다. 같은 시각 비바람이 몰아치는 능선위 임시지휘소. 윤서아는 미동도 없이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에 비친 대원들의 사투를 예리한 눈빛으로 훑어내리고 있었다. 참다 못한 이 참모가 초조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조심스레 다가왔다. 사단장님, 무리한 강행군입니다. 박동현 대대장은 오래전부터 무릎 연골 파열로 극심한 통증을 앓고 있으며 국군 병원 신세를 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영구적인 하반신 장애가 올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모니터 속의 박동현은 진창의 얼굴을 받고 쓰러진 어린 병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그 병사의 무거운 군장마저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피를 토하듯 부하들을 독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극한의 벼랑 끝에서 번뜩이는 저 짐승 같은 안광. 그것이야말로 윤서아가 이 무자비한 훈련을 기획하며 의도했던 진짜 야성의 발현이었다. 불필요한 걱정은 접어두시지. 저 남자는 고작 이 정도의 육체적 고통에 굴복할 나약한 얼간이가 결코 아니야. 어설픈 엘리트 의식과 가짜 자존심의 껍데기를 박살내고 진짜 군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극한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윤서아는 차가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어 단숨에 목을 축였다. 박동현이 과거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을 자랑하던 훌륭한 장교였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누구보다 잘 알지. 단호했던 윤서아의 차가운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책상 위 서류철 맨 밑바닥에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박동현의 낡은 인사기록 카드가 은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강원도 최전방 GOP 부근에서 벌어진 기습 총격전. 당시 피투성이가 된 부하들을 살려내기 위해 방탄복 하나에 의지한 채 홀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던 전설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박동현 소대장이었다. 머지않아 닥쳐올 진짜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 내면에 깊이 잠들어버린 그 살기 어린 포식자의 본능을 다시 끄집어내야만 해. 윤서아는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쥐었다. 쿠르릉쾅. 창밖으로는 핏빛 번개가 파주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단순한 열내모의 훈련 따위로 끝날 밤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흑막과 치명적인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파주의 어둠은 심연처럼 깊어졌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가을비라고 부르기엔 그 기세가 지나치게 흉폭했다. 마치 하늘이 두 동강 난 듯 퍼붓는 물폭탄에 한치 앞의 시야조차 확보할 수 없었고
강행군에 시달린 대원들의 체력 수치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 지옥 같은 야외 철야 훈련 4일차, 박동현 중령이 이끄는 3대대 병력은 그야말로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였다. 박동현 본인 역시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좁은 참호 구석에 몸을 둥글게 말고 웅크려 있었다. 방수용 판초, 우위를 겹겹이 둘렀건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빗물에 턱관절이 제멋대로 덜덜거렸다. 그는 감각이 사라져가는 뻣뻣한 손가락을 더듬어 건빵 주머니 깊숙이 박혀있던 초코바 하나를 끄집어냈다. 더러운 흙탕물이 묻은 비닐을 이빨로 대충 찢어 발긴 뒤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고 거칠게 씹어 넘겼다. 끈적한 당분이 혈관을 타고 돌자 몽롱하게 끊어지려던 정신줄이 그나마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대대장님, 일중대를 지휘하는 박일 중대장입니다. 현재 이소대 소속 인원 2명에게서 급성 저체온증 증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촌각을 다퉈 의무대로 후송해야만 합니다. 무전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박일 중대장의 다급한 목소리는 이미 쇳소리가 날 만큼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박동현은 흙탕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진 전술 장갑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렸다. 즉각 앰뷸런스 붙여서 후송 보내. 남은 잔류 인원들은 교대로 몸을 밀착시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라. 비축해둔 핫팩은 아끼지 말고 전 대원에게 지금 당장 뿌리고. 명령 수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단 지휘부 놈들은 이 악천 후에도 무조건 훈련을 강행하라는 미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시 상황을 가정했다지만 이건 사람 목숨을 파리 취급하는 선 넘은 짓거리 아닙니까? 이딴 앞도 안 보이는 물난리 속에 산악매복이라니 병사들을 다 죽일 작정이란 말입니까? 입 닥쳐. 사단 통신망이 열려 있어서 그 독사 같은 사단장이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동현이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중대장을 엄하게 질책하긴 했으나 그의 찢어지는 심정에는 100% 동의하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그 젊은 여성 사단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임이 틀림없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사단은 전술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합법적인 학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계음이 울렸다. 진돗개 하나 발령. 현재 시각부로 진행 중인 모든 모의 훈련을 즉시 중단한다. 재차 강조한다. 본 상황은 실제 상황임. 실제 상황임. 훈련 통제용 스피커가 아니었다. 박동현의 방탄조끼에 부착된 지휘관 전용 비상작전망 무전기 앰프를 통해 귀를 찢을 듯한 1급 경보가 터져나온 것이다. 해당 채널은 일상적인 공포탄 기동 훈련 따위에 쓰이는 보안 등급이 아니었다. 박동현은 씹고 있던 끈적한 초코바를 진흙 바닥에 뱉어버리며 마치 용수철이 튕겨나가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통신병. 지금 당장 사단 지휘 통제실 한라인 다이렉트로 연결해. 사단 연결 완료되었습니다. 박동현은 무전병의 손에서 송수하기를 거칠게 낚아챘다. 충성. 3대 대장 박동현입니다. 방금 수신한 진돗개 발령 혹시 사단에서 하달한 강도 높은 기습 훈련의 일환입니까? 제발 미친 지휘관이 꾸며낸 극악무도한 훈련 테스트이기를 바랐다. 야간 대응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파놓은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해주기를 속으로 수백 번 외쳤다. 그러나 지직거리는 통신망 너머로 들려온 음성은 이 참모의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윤서아 사단장의 육성이었다. 박동현 중령,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정확히 숙지해. 평소 부하들을 내려다보며 내뱉던 그 특유의 오만하고 조소 섞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묵직한 살기가 배어나오는 음성이었다. 현재 파주 적성면 감산 일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동 수상자 3명이 식별됐다. 야시경에 포착된 화기 형태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민간인이나 귀순 의사가 있는 자들이 아니다. 북측의 특수작전용 무장공비다. 방금 전 최전방을 지키던 우리 아군 경계 초소 이곳에 통신이 두절됐다. 그 순간 박동현의 척추를 타고 섬뜩한 냉기가 뱀처럼 기어올랐다. 최전방 초소와의 통신 두절.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초소를 지키던 어린 초병들이 적의 손에 살해당했거나 포로로 잡혔다는 뜻이었다. 인내심을 테스트하던 헛소리 같은 훈련은 이미 막을 내렸다. 현재 좌표상 너희 3대대가 침투 현장에서 가장 가깝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니 곧바로 문산 탄약고로 이동해 전원 실탄을 불출받아라. 그 즉시 감산 남쪽 능선 진입로를 완벽하게 봉쇄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전이다. 사단장님, 병력 전원 실탄 장전 명령이 확실합니까? 그렇다. 적들은 현재 AK 보총과 다량의 수류탄으로 무장한 상태다. 마주치면 경고 방송 없이 그 자리에서 사살해라. 네가 망설이는 그 찰나에 우리 병사들의 두개골에 바람 구멍이 날 거다. 당장 출동해. 뚜. 윤서아의 서슬퍼런 명령을 끝으로 통신은 무참히 끊어졌다. 무전기를 쥔 채 화석처럼 굳어있던 박동현은 이내 번쩍 정신을 차리고 야수처럼 포효했다. 전 대원, 내 말 똑바로 들어라. 현 시간부로 통상적인 전술훈련은 전면 백지화한다. 북괴군 무장공비가 침투한 실제 상황이다. 불필요한 짐은 다 버리고 단독 군장 상태로 즉각 수송 트럭에 올라타라. 단 한 놈의 열애도 허락하지 않는다. 튀어. 진흙바닥에 널브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던 병사들의 동공이 실전이라는 두 글자에 섬뜩하게 확장되었다. 며칠 밤낮을 세워 누적되었던 육체적 피로는 순식간에 달아났고 그 자리에 죽음에 대한 원초적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맹렬한 살기만이 맴돌았다.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문산 탄약창으로 질주하는 두돈반 군용 트럭 적재함. 요동치는 쇳덩이 속에서 박동현은 자신의 K2 소총 놀이쇠를 신경질적으로 당겼다 놓기를 무한 반복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지금 소총에 결합된 탄창에는 화약 소리만 요란한 훈련용 공포탄이 끼워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몇 분 뒤면 이 가짜 총알들을 빼내고 적의 뜨거운 피를 터뜨리고 뼈조각을 박살내어 숨통을 끊어버릴 진짜 쇳덩어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터였다. 빗발치는 탄약 보급소 내부는 폭풍전야의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눈을 뜰 수 없는 폭우 속에서 보급병들은 육중한 실탄 탄약통을 미친 듯이 실어 날랐고 핏발 선눈의 전투원들은 줄을 서서 텅 빈 탄창에 진짜 총알을 밀어 넣느라 정신이 없었다. 차가운 쇳덩어리가 탄창 용수철을 누르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센 빗소리와 뒤엉켜 심장을 옥죄는 공포감을 자아냈다. 박동현 역시 지휘관용 K5 권총의 빈 탄창을 꺼내 구맴 실탄을 짐승처럼 거칠게 쑤셔 박았다. 빈틈없이 꽉 채워진 실탄 탄창, 특유의 묵직하고 서늘한 질감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전해졌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작전 과장이 피기가 싹 가신 허연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왔다. 사단장님께서 지금 전방 전술지휘 통제소로 직접 합류하시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뭐, 투스타 사단장이 이 최전방 뻘밭에 기어들어 오겠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작전을 총괄해야 할 최고 지휘관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교전 현장에 기어나와서 도대체 누굴 거드럭거리겠다는 거야? 박동현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안전하고 안락한 지하 벙커에 처박혀 무전기나 잡고 있을 것이지. 굳이 여기까지 행차해서 대원들의 작전 동선에 방해나 되지 않으면 천만다행일 노릇이었다. 사단장이 도착하면 지휘부 인원들이 알아서 병풍치고 경호해. 우리 3대대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지체 없이 작전 지역으로 투입한다. 무장 병력을 짐짝처럼 실은 군용 수송 트럭들이 괴성을 지르는 엔진음을 뿜어내며 폭우가 내리는 칠흑 속으로 내달렸다. 침투 목표 지점은 감산. 빛 하나 없이 먹물처럼 어두워진 거대한 산맥은 마치 장병들을 산채로 씹어 먹으려 입을 쩍 벌린 지옥의 괴수 같았다. 캔버스 천막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파주시 도로는 민간인 출입이 완벽히 통제되어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들의 불빛은 이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모른 채 소름 끼치도록 평온하게 반짝였다. 저 유리창 너머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밤 내 새끼들 중 누군가는 차가운 흙바닥에서 내장을 쏟으며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른다. 박동현은 플라스틱 무전기 케이스가 으스러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이마 위로 끈적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제발 다들 무사히 살아남아라.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부상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그는 속으로 수천 번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매섭게 때리는 빗소리를 찍고 메아리쳐 들려오는 둔탁하고 무거운 폭발음은 결코 자연이 만들어낸 천둥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약이 터지며 살을 찢는 변명의 여지없는 교전의 신호탄이었다. 가막산 초입 등산로 입구는 비상통제선을 친 무장 경찰들에 의해 개미 새끼 한 마리 통과할 수 없게 차단되어 있었다. 어지럽게 회전하는 순찰차의 적청색 경광등 불빛만이 억센 빗줄기를 신경질적으로 찌르고 있었다. 박동현은 트럭 적재함에서 군화를 내딛기가 무섭게 방수 작전 지도를 거칠게 펼쳐들었다. 1중대는 좌측 능선 사각지대를 타라. 2중대는 정중앙 계곡길을 밑바닥부터 훑으면서 올라간다. 3중대는 최후방 통제선에서 대기조로 남는다. 개새끼들이 산 아래로 도망칠 만한 개구멍은 모조리 막아버려. 내 말 명심해라. 우리가 상대할 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죽이는 기술만 배운 살인 기계들이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피와 식별 따위 집어치우고 일단 총구부터 겨누고 방아쇠에 손가락 걸어. 피를 토하는 대대장의 살벌한 지시에 중대장들은 즉각 관할 병력을 이끌고 지정된 포인트로 상계했다. 산악지대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고성능 적외선 야시경을 뒤집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장대비와 얽히고 설킨 나뭇가지들의 가려 시야 확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렌즈 안을 맴도는 흐릿한 녹색 잔상들은 마치 원혼이 떠도는 듯 기괴하고 섬뜩한 공포를 자아냈다. 대대장님, 윤서아 사단장님께서 방금 이곳 작전 통제소에 당도하셨습니다. 강통신병에 찢어지는 듯한 외침에 박동현이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거대한 장갑차를 연상케 하는 묵직한 사단장 전용 지휘 차량이 급제동하며 멈춰섰다.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뿜어져 나오는 비바람 속에서 윤서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차림새는 경악 그 자체였다. 번거로운 비닐 판초 위에 따위는 내던진 지 오래였고 헤비급 세라믹 방탄복 위에 전술 하네스를 빈틈없이 덧입은 완벽한 풀무장 상태였다. 오른쪽 허벅지 홀스터에는 KO 권총이, 등허리에는 실탄이 장전된 K1A 기관 단총이 매달려 번쩍이고 있었다. 치렁치렁한 긴 머리는 하나로 틀어 올려 위장포 씌운 헬멧 속에 구겨 넣었고 갸름한 얼굴 전체에는 삼색 위장 크림이 숫덩이처럼 짙게 발라져 있었다. 박동현은 순간 극도의 스트레스로 헛것을 보는 줄 착각하여 두 눈을 세게 비빌 뻔했다. 하늘 같은 투스타, 그것도 젊은 여성 지휘관이 텍스트북에서나 볼 법한 FM 전술 장비를 풀 세팅하고 야전 한가운데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장 브리핑 시작해. 성큼성큼 다가온 윤서아는 박동현의 코앞에 서서 일말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무심한 목소리로 짧게 명령을 하달했다. 거센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음에도 윤서아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현재 1중대와 2중대가 양측에서 포위망을 좁히며 산악지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적 공비와의 직접적인 교전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현 위치는 최전방 교전 지역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조속히 후방 지휘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참모의 다급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서아는 가볍게 묵살한 채 손가락으로 작전 지도상의 한 지점을 짚었다. 적 침투조의 예상 도주로를 짚어보지. 범윤사 암자 뒤편에 위치한 이 협곡을 주목해야 한다. 지세가 험악하긴 해도 인근 민가로 은신하기에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우회로가 될 테니까. 그 분석은 완전히 틀렸어. 윤서아가 단호한 어조로 일축해버렸다. 적 공비들의 진짜 노림수는 뻔한 도주로 확보가 아니야. 후방을 철저히 교란하고 테러를 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 내가 적의 지휘관이었다면 무조건 이곳을 타격했을 거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은 감산 꼭대기에 세워진 거대한 고압 송전탑이었다. 송전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긴 몸을 숨길 만한 지형지물이 전무한 개활지라 발각당하기 쉽습니다. 제 발로 사지로 뛰어드는 격이란 말입니다.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 지금처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는 열화상 감지 장비조차 무용지물이 된다. 만약 저 송전탑이 폭파된다면 파주시 전역에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하겠지. 적들은 그 막대한 혼란을 틈타 포위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심산인 거다. 당장 이중 대장에게 무전 쳐서 작전 목표를 송전탑으로 수정하라고 해. 박동현은 전술적 교리를 내세워 반박하려 했지만 이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윤서아의 형형한 안광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장성들에게서는 결코 뿜어져 나올 수 없는 살기 어린 기백이었다. 오직 참혹한 생사결단의 실전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갖출 수 있는 야수 같은 직감이었던 것이다. 통신양호. 이중대는 현 시간부로 수색 목표를 송전탑으로 전환. 즉각 고지로 진격하라. 박동현이 다급히 통신망을 통해 지시를 내렸다. 명령을 수달받은 이중대가 진격로를 바꿨고 박동현 또한 대원들을 지휘하며 선두로 치고 나갔다. 어느 순간 윤서아가 빠르게 접근해 오더니 박동현과 걸음을 나란히 했다. 사단장님, 설마 하니 저희와 함께 이 험준한 고지를 직접 오르실 작정이십니까? 야전 지휘관인 대대장조차 적의 기동로를 엉뚱하게 짚고 있는데 총지휘관이 직접 발로 뛰어 방향을 잡아주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아무리 급박해도 최고 사령관이 최전선 척후로 나서는 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사단장님 옥체에 생책이라도 난다면 제 입장에서는. 박중령, 윤서아는 거친 산길을 헤치며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어버렸다. 쓸데없이 내 안위를 걱정할 시간에 내 부하들 목숨 줄이나 단단히 챙겨. 내 한 몸 건사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서늘한 일갈 이후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가파른 산비탈을 올랐다. 요동치는 심장은 흉곽을 부술듯 뛰었고 진흙탕이 된 산길은 전투화를 무겁게 두참매며 기동을 방해했다. 험지를 개척하며 등반한 지 약 30분이 경과했을 즈음 무전망을 뚫고 고막을 찢을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타타탕, 크악, 이중대, 적과 조우. 송전탑 하단부에서 무장 공비 다수 식별. 뒤이어 지축을 흔드는 수류탄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울리더니 통신이 일거에 끊겨버렸다. 윤서아의 서늘한 예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한 순간이었다. 이중대장 당장 응답하라. 박중대장 내 말 들리나. 박동현이 송수아기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고함을 쳤으나 지지직거리는 섬뜩한 마찰음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전원 전진. 윤서아는 파지법을 고쳐 잡기가 무섭게 야수처럼 전방을 향해 튀어나갔다. 박동현은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했다. 가파른 험지를 거침없이 주파하는 윤서아의 몸놀림은 먹잇감을 쫓는 야생의 맹수나 다름없었다. 평범한 지휘관이나 젊은 여군의 체력 수준을 까마득히 초월한 압도적인 기동력이었다. 박동현도 혀를 내두르며 사력을 다해 그녀의 궤적을 쫓았다. 송전탑 하단으로 전개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화약취가 숨통을 조여왔다. 이중대원들은 육중한 바위지대에 은폐한 채 적의 화망에 완전히 갇혀 고립된 처지였다. 칠흑처럼 짙은 어둠이 깔린 수목 사이로 소름 돋는 단발 총성이 끊임없이 귓가를 스쳤다. 피해 규모 즉각 보고해. 박동현이 재빠르게 낮은 포복을 전개하며 박 중대장의 측면으로 접근해 소리쳤다. 적의 정확한 화점이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 3시 방향. 암석지대에서 쏘는 것으로 보이나 총구를 내밀기만 해도 귀신같이 응사가 날아옵니다. 벌써 3명이나 총상을 입었습니다. 병사들의 일그러진 얼굴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노리는 유령 같은 존재들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이중대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찰나 윤서아가 진흙을 가르며 박동현의 우측방으로 신속하게 침투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야간 투시경의 배율을 조정하며 새까만 장막 너머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적 병력은 3인 1조 편제다. 저격수 1명에 어모조 2명. 북한군 특수작전부대의 전형적인 산악 매복 전술이지. 어떻게 그걸 한눈에 간파하신 겁니까? 총구에서 터지는 격발음의 간격과 탄환이 바위에 튕기는 각도를 계산해보면 답은 뻔해. 박중령, 네가 지금부터 전면에 나서서 미끼가 좀 되어줘야겠다. 예? 그게 무슨? 네가 남은 병력을 전부 이끌고 정면을 향해 집중 화력을 쏟아부어라. 적의 시선이 너희에게 쏠린 찰나에 내가 우측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적 저격수의 숨통을 끊겠다. 사단장님, 너무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제가 우회 기동을 막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내 사격 실력으로는 적 스나이퍼를 원샷 원킬로 제압할 수 없어. 윤서아는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코웃음을 쳤다. 빗물과 진흙이 뒤엉켜 처참한 몰골이었음에도 윤서아의 두 눈동자만큼은 시퍼런 살기로 형형하게 빛났다. 적들이 가장 노리는 1순위 타겟은 장성 계급장을 단나다. 그놈들에겐 최고로 구미가 당기는 먹잇감일 테니까. 박동현은 무력감에 이를 악물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전무했다. 그녀의 냉철한 전술적 판단이 100번 옳았다.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타겟책은 오직 그 위험한 전술뿐이었다. 명령 수달했습니다. 제가 화력을 집중해 적의 시선을 묶어둘 수 있는 건 길어야 3분 남짓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차고 넘쳐. 윤서아는 유령처럼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칠흑 같은 수목 사이로 빠르게 녹아들었다. 박동현은 가빠지는 숨을 삼키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대원, 지향 사격 개시. 전방을 완전히 갈아엎어라. 박동현이 은폐물 위로 상체를 거칠게 드러내며 방아쇠를 쥐어짜듯 당겼다. 지옥 같은 공포에 질려있던 대원들 역시 피를 토하는 듯한 괴성과 함께 가진 탄약을 모조리 쏟아부었다. 타다다당. 섬뜩한 어둠이 깔린 숲속이 총구에서 뿜어지는 화염으로 대나처럼 번쩍였다. 적군의 거센 응사도 지체 없이 날아들었다.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파공음과 함께 적의 총탄이 아슬아슬하게 귓불을 스쳤다. 파괴된 암석 부스러기가 뺨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터져나왔다. 제발 서두르십시오. 이 지독한 양반아. 피 말리는 1초가 흡사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박동현이 텅 빈 탄창을 버리고 새 탄창을 결합하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데드라인으로 정한 3분 중 이미 피 같은 이분이 증발한 상태였다. 맹렬한 적의 화망은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세열 수류탄까지 투척되며 아군의 숨통을 집요하게 조여왔다. 강통신병. 내 쪽으로 붙어. 엎드려 쏴 자세로 응사하던 강통신병이 외마디 비명을 터뜨리며 우측 어깨를 부여잡고 나동그라졌다. 박동현은 반사적으로 그의 군장을 거칠게 낚아채 안전한 바위 뒤로 끌어당겼다. 박동현의 장갑이 강통신병이 쏟아낸 시뻘건 피로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정신줄 놓지 마. 고작 이딴 총상으로 안 뒤지니까 눈 부릅떠. 박동현이 전투복 주머니에서 지혈대를 꺼내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 찰나. 귀를 멀게 할 듯한 굉음과 함께 박동현이 엄폐하고 있던 거대한 고목이 산산조각 나며 쓰러졌다. 예리한 파편 하나가 흉기처럼 튀어올라 박동현의 대퇴부를 무자비하게 찍고 지나갔다. 눈앞이 하얘지는 끔찍한 통증이 신경을 강타했다. 대대장님, 당장 후퇴해야 합니다. 이대로 지연전을 펴다간 중대원 전원이 몰살당합니다. 윤 중대장이 피를 토하듯 다급한 철수를 건의했다. 죽어도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사단장님께서 적의 표적이 된다. 박동현은 핏발선 눈으로 이를 악물며 끝까지 방어선을 버텨냈다. 하지만 탄입대에 남은 예시 탄창은 이미 동난 지 오래였다.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적 저격수는 아예 새로운 사격 위치를 선점했는지 박동현의 은폐 구역을 핀포인트로 타격하기 시작했다. 탕, 탕. 머리 위를 덮어주던 바위 파편이 폭죽처럼 터져나가며 매캐한 분진이 호흡기를 옥죄었다.
내 군 생활도 목숨도 결국 여기가 끝이구나. 박동현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다. 정막이 흐르는 숲의 깊숙한 음영 속에서 육중하면서도 날카로운 단발 총성이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아군의 제식 소총인 K2의 타격음과는 궤를 달리하는 파열음이었다. 거짓말처럼 적의 빗발치던 화망이 썰물 빠지듯 더 버렸다. 연이어 터진 두 번째 총성에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처절한 단말마가 뒤따랐다. 대체 무슨 일이지? 박동현이 몸을 낮춘 채 조심스레 전방을 살폈다. 칠흑 같은 수목을 배경으로 패닉에 빠져 달아나는 잔적들의 그림자가 야시경에 잡혔다. 잠시 후 산통을 깨는 세 번째 격발음이 울려 퍼지더니 렌즈 너머로 도주하던 마지막 적군마저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장면이 생생히 목격되었다. 전장을 지배하던 굉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늘한 빗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채웠다. 전 통신망에 전파하라. 현 시간부로 전 대원 사격 중지. 박동현이 조용히 수신호를 내렸다. 병사들은 여전히 사주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먹물처럼 검은 나무 기둥 사이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바로 윤서아 사단장이었다. 그녀가 늘어뜨린 소총의 총구에서는 아직도 짙은 매연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적들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졌는지 발로 차며 철저하게 확인 사살을 거친 뒤에야 아군 진영으로 복귀했다. 한치의 자비도 없는 잔혹하리만치 완벽한 마무리였다. 극도의 텐션이 풀려버린 박동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윤서아가 군화를 울리며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군복은 진흙과 빗물로 엉망진창이었고 오른쪽 뺨에는 예리한 나뭇가지에 긁힌 듯한 선명한 혈흔이 길게 그어져 있었다. 전방의 적대적 위험 요소 전면 클리어. 윤서아가 산책이라도 다녀온 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상황 종료를 알렸다. 박동현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 마냥 멍한 시선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중대 전체를 전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북한군 최정예 스나이퍼조를 고작 3발의 총알로 지워버린 것이다. 부상 정도는 파악됐나? 윤서아의 차가운 눈길이 피로 얼룩진 박동현의 허벅지를 향했다. 가벼운 찰과상입니다. 기동과 교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도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윤서아는 어깨에 소총을 걸친 채 전술조끼의 주머니를 무심하게 뒤적거렸다. 이윽고 그녀의 손에 반쯤 구겨진 낡은 담뱃갑 하나가 들려 나왔다. 한 대 피울 텐가? 예상치 못한 권유에 박동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평소 사소한 병영 내규조차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엄격하게 통제하던 냉혈한 원칙주의자의 모습과는 괴리가 너무 컸다. 작전 중 흡연은 심각한 부대 규정 위반이라고 늘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긴 평화로운 막사안이 아니라 피가 튀는 실전 한복판이잖아. 오늘만큼은 융통성을 발휘해주지. 윤서아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담배 한 개비를 그를 향해 가볍게 던져주었다. 전투의 여운으로 미세하게 경련하는 손을 뻗어 박동현이 담배를 입에 물자 윤서아는 자신의 지포라이터 뚜껑을 열어 손수 불을 붙여주었다. 탁 하는 쇳소리와 함께 일어난 불꽃이 메마른 연초를 태워 들어갔다. 박동현이 폐부 깊숙이 매캐한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허공으로 흩뿌렸다. 씁쓸한 니코틴이 혈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그제야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생생한 실감이 밀려왔다.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박동현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속마음을 고백했다. 새삼스레 뭘 사과하겠다는 거지? 사단장님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내심 편견을 가졌던 점, 그리고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의심했던 저의 오만함 모두를 사과드립니다. 박동현은 자신의 완벽한 참패를 인정했다. 그녀는 잔혹한 전장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사신이었으며 자신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을 갖춘 진정한 야전 군인이었다. 윤서아 역시 입가에 담배를 물고 불꽃을 튕기며 시니컬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내 녀석의 구차한 사과 따위를 들으려고 목숨을 건 게 아니야. 박 대장, 사방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부하를 살리려고 몸을 내던지던 니놈의 깡다구는 똑똑히 지켜봤다.
그녀의 서늘했던 눈매가 부드러운 호선을 그리며 다시 박동현을 마주 보았다. 인사기록 카드에 찬사로 도배되어 있던 그 전설 속의 박동현이 아직 완전히 녹슬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 다행이군. 몇 년 전 DMZ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도 방금 전처럼 무식하게 앞장서서 돌격했었겠지. 내가 우리 사단 병력에게 바라는 건 상명하복에 찌든 맹목적인 사냥개가 아니다. 사선에서 서로의 등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진짜 전사들을 원할 뿐이야. 박동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박동현은 뼈가 얼어붙을 듯한 끔찍한 강물 속으로 하반신이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영하를 밑도는 지독한 수온 탓에 두 다리의 감각은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렸다. 내 손 꽉 잡아. 절대 놓치면 끝장이야. 윤서아가 목에 핏대가 서도록 절규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는 발을 지탱할 만한 틈새가 전혀 없었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를 끌어당기기에는 그녀가 가진 힘이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끌어올리기는커녕 윤서아의 몸마저 무자비한 강물에 이끌려 시커먼 얼음 구멍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러다가는 지휘관님까지 위험해집니다. 당장 제 손을 놓으십시오. 박동현이 절박한 목소리로 만류하며 소리쳤다. 조용히 해. 상관의 명령도 없이 멋대로 죽을 생각 마. 윤서아는 핏대를 세우며 격렬하게 분노를 토해냈다. 그녀는 군화굽을 산산조각 난 얼음 모서리에 강하게 박아넣고는 사력을 다해 남은 힘을 모조리 끌어모았다. 차갑게 질린 그녀의 손등 위로는 핏줄이 터져버릴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으아! 윤서아의 처절한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진 직후 기적처럼 박동현의 무거운 몸뚱이가 얼음판 위로 솟구쳐 올랐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빙판 위에 널브러졌다. 살을 이는 강물에 흠뻑 젖어버린 그들의 전투복은 벌써 쇳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며 얼어붙고 있었다. 저 때문에 사단장님 목숨까지 잃으실 뻔하지 않았습니까? 박동현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공포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윤서아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잿빛으로 물든 흐린 하늘만을 묵묵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어찌됐든 우리 둘 다 살아남았으니 잔소리는 그만해. 여기서 지체할 여유가 없다. 서둘러 민간인 아이부터 구출해야 해. 윤서아는 한계에 달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기어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녀는 주저없이 조난당한 소년이 고립된 장소를 향해 다가갔다. 천만다행으로 아이 주변에는 위험한 폭발물이 감지되지 않은 상태였다. 윤서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의 작은 몸을 자신의 품으로 깊이 끌어안았다. 이제 다 괜찮아. 겁내지 마.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윤서아는 덜덜 떠는 소년을 등에 업자마자 입고 있던 두꺼운 방한복을 미련 없이 벗어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얇은 이너웨어 하나만 걸치게 된 지휘관의 가녀린 어깨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당장 방한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쇼크가 올 위험이 큽니다. 차가운 강물에 처박힌 건 너잖아.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고 안전한 루트나 개척해. 돌아갈 땐 내가 후방을 방어할 테니까. 박동현은 안타까움과 죄책감에 피가 배어나올 만큼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자신의 겉옷이라도 벗어 상관에게 덮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의 야전 상의는 이미 얼음덩어리가 되어 형체조차 뻣뻣하게 굳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다시금 지뢰 탐지 장비의 스위치를 눌렀다. 생환을 위해 발걸음을 돌리는 철수로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했다. 성인 2명과 아이까지 3사람의 무게가 한 곳에 쏠리자 살얼음판은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것처럼 섬뜩한 파열음을 뱉어냈다. 윤서아의 입술은 지독한 추위로 인해 보랏빛으로 죽어가고 있었으나 전방을 주시하는 두 눈동자만큼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번뜩였다.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불과 10m 앞 철책 너머로 애타게 구출조를 기다리고 있던 군의관과 장병들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부대원들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지휘관과 동료의 무사 생還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미끄러운 얼음을 벗어나 단단한 지면에 발을 딛자마자 박동현은 마치 실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졌다. 윤서아 또한 애타게 기다리던 의료진에게 소년을 무사히 넘겨준 직후 모든 체력이 바닥나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의무병, 당장 모포 가져와. 대기하고 있던 병력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두꺼운 담요로 두 사람의 얼어붙은 몸을 꽁꽁 감쌌다. 난방기의 따스한 바람이 온몸을 휘감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극도의 긴장감이 마침내 눈 녹듯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악착같이 고개를 돌려 박동현을 바라보았다. 박동현 중령. 가물가물해지는 의식의 끈을 붙잡고 박동현이 상관의 부름에 힘겹게 시선을 맞추었다. 오늘 자네의 대처는 아주 훌륭했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는 완벽한 작전이었다. 그녀는 꽁꽁 얼어 굳어버린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그를 향해 자랑스럽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박동현의 창백한 입가에는 어이없다는 듯 옅은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사투 끝에 턱 밑까지 다가온 죽음을 간신히 피했으면서도 작전이 성공했다며 기뻐하다니. 세상 천지에 이렇게 별난 지휘관은 다시 없을 것이다. 구급차 침대에 누운 박동현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광경이 강렬한 뇌관처럼 깊이 박혔다. 이토록 훌륭한 상관을 모실 수만 있다면 실전에서 기꺼이 그녀를 대신해 총알바지가 되어 죽는다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윤서아는 부하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자신의 공로로 삼는 비열한 인간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스스로 최선두에 서서 적의 맹렬한 포화를 가장 먼저 몸으로 막아내는 그야말로 진정한 군인이자 참된 리더였기 때문이다. 구조 작전이 벌어진 그날 밤 전방을 수비하는 모든 부대에는 이 놀라운 무용담이 요원의 불길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단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영하의 얼음강에 뛰어들어 민간인 아이를 구조해냈을 뿐만 아니라 거친 강물에 휩쓸린 부하 장교까지 끝끝내 끌어올려 살려냈다는 한편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병사들과 간부들 모두 입을 모아 윤서아를 최전방을 수호하는 굳건한 방패라 부르며 열렬히 찬양했다. 이는 계급이 주는 억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경의가 담긴 영광스러운 호칭이었다. 하지만 그 끔찍하리만치 무리했던 구조 작업이 훗날 윤서아의 몸에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남겼는지 알아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차디찬 계절이 서서히 물러가며 단단했던 얼음강을 녹였고 산천에는 눈부신 녹음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부대 연병장 철조망 너머로 흐드러지게 만개한 아카시아 꽃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완연한 초여름이 찾아왔다.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강기탐의 지뢰와 폭발물들은 완벽하게 제거되었으며 그 빈자리에는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났다. 사단 전체의 공기마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억압적이고 수직적이었던 구시대적 병영 문화는 자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로 뒤바뀌었고 장병들의 눈빛에는 긍지와 패기가 넘쳐 흘렀다. 부대를 휩쓴 이 거대한 혁신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윤서아가 우뚝 서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부대에는 그녀가 중장 3스타로 진급할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이 공식적으로 하달되었다. 윤서아는 상부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중책을 맡기 위해 일주일 후면 정들었던 이 사단을 떠나야만 했다. 박동현은 굳게 닫힌 사단장 집무실 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부하들을 품어내는 지휘관의 여유뿐만 아니라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거치며 단련된 날카로운 카리스마까지 뚜렷하게 느껴졌다. 끔찍했던 지난 겨울의 사건을 기점으로 그는 윤서아의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실행하는 핵심 참모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그가 지휘하는 제3대대 또한 사단 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정예 전투부대로 눈부시게 성장해 있었다. 대대장님, 사단장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대기실을 지키고 있던 당번병이 무거운 원목문을 정중하게 열어주었다.
집무실 안은 준비를 하느라 포장해둔 이삿짐 상자들 때문에 평소보다 꽤 어수선한 상태였다. 윤서아는 창가에 선 채 초여름의 햇살이 내리쬐는 연병장의 푸른 전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꼿꼿하게 선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오랜 세월 그녀를 보자 해온 박동현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깊은 피로감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이중령, 편히 앉아라. 송유진이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무심한 어투로 말했다. 하지만 박동현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부동자세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었다. 마지막으로 송별의 예를 갖추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가르침은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중령, 박동현, 제발 편히 앉으라니까. 이제 곧 떠나는 마당에 굳이 각 잡을 필요 없어. 윤서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꾹 눌러 의자에 앉혔다. 그러고는 책상 한편에 소중히 놓여있던 낡은 나무 액자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액자 속에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에 찍은 사진처럼 보입니다만. 벌써 10년이 지났군. 내가 경험 없는 초임 소대장이었을 때 내 밑에 있던 소대원들이었지. 가슴 아프게도 지휘관이었던 내 멍청한 오판 때문에 이 아이들 모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네. 예상치 못한 고백에 박동현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헉하고 들이켰다. 시종일관 차분함을 유지하던 윤서아의 눈동자가 그 순간 미세한 슬픔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어두운 밤 매복 훈련을 하던 중 나의 치명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 적군에게 부대의 위치를 들키고 말았지. 당황한 나는 머릿속에 든 작전 교범의 글귀만 앵무새처럼 되뇌다 퇴각 명령을 내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결국 내 소중한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그 처참한 지옥을 겪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지. 총알이 빗발치고 피가 튀는 실전에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서류 쪼가리들은 휴지통의 처박을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잘난 매뉴얼 따윈 불태워버리고 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혹한 괴물이 기꺼이 되기로 맹세했네. 윤서아의 깊은 시선이 박동현의 얼굴에 머물렀다. 자네가 처음 우리 부대로 전출 왔을 때 나는 자네 특유의 그 오만하고 뻣뻣한 태도가 몹시도 거슬렸어. 하지만 자네의 눈빛 속에는 과거에 내가 품고 있었으나 지금은 상실해버린 맑은 열정이 숨어 있었지. 부하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그 무모하고도 뜨거운 책임감 말이야. 내가 자네를 그토록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이고 지독하게 훈련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네. 사단장님의 그 지독하고도 헌신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제 안에 죽어있던 군인 정신은 결코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혹한기 전술 훈련 때 제 판단을 끝까지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쓸모없는 장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대답하는 박동현의 목소리는 북받치는 감정 탓에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윤서아는 들고 있던 오래된 액자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로 엎어 내려놓았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나 또한 이중령 자네에게 평생 갚지 못할 큰 빚을 지고 말았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통제망으로는 결코 부하들의 진정한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자네가 가르쳐 주었어.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던 그 찰나. 나를 살리기 위해 주저없이 손을 내밀던 자네의 눈빛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다네. 지휘관의 권위와 무게라는 것은 결국 나를 목숨 걸고 믿어주는 전우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존재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이지. 윤서아의 덤덤했던 목소리가 그 대목에서 잠시 정어버렸다. 박동현은 윤서아의 얼굴에 찰나의 순간 스치듯 지나간 씁쓸하고도 차가운 통증의 기색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사단장님, 혹시 지난 겨울 강가에서 구조작전을 펼치시다가 심각한 부상이라도 입으신 겁니까? 박동현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힘겹게 질문을 던졌다.
윤서아는 체념한 듯 자조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무릎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모양이야. 이제 두 다리로 험준한 산악을 뛰어다니는 야전 사령관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나버렸지. 아마 며칠 뒤면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국방부 정책부서로 강제 발령이 날 예정이네. 박동현의 머릿속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새하얗게 날아가 버렸다. 그녀는 그 젊은 나이에 중장 계급장을 달고 훗날 전 군을 통솔하는 참모 총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군 최고의 핵심 인재였다. 하지만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던 그녀의 그 고결한 희생정신이 역설적으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군 생명을 완벽하게 앗아가 버린 것이다. 차라리 제가 먼저 얼음물에 뛰어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단장님이 나서시는 걸 막았어야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자책은 거기까지 해라. 윤서아는 죄책감에 고개 숙인 박동현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굳세게 맞잡아 주었다. 지독한 수족냉증에 걸린 사람처럼 온기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손바닥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선택을 후회하거나 남을 원망한 적이 없다네. 내 어깨 위에 달린 별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수만 배는 더 고귀한 일이니까. 그 빙판 위에서 나는 비로소 송유진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잃어버렸던 따뜻한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단 말이지. 그녀는 자신이 영관급 장교, 시절부터 훈장처럼 달고 다녔던 빛바랜 철제, 계급장을 떼어내 박동현의 굳은 살박인 손바닥 위에 살며시 쥐어주었다. 내가 야전에서 끝내 이루지 못한 못다한 염원은 이제 자네가 이어받아 완성해 다오. 조만간 자네도 진급하여 연대를 책임지는 연대장으로 취임하게 될 거야. 새로운 부대에 부임하거든 자네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게. 군복 어깨에 매단 무거운 쇳덩이나 서류상의 나이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상일 뿐이야. 진짜 지휘관은 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점을 내어주는 처절한 결단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명심하게나. 박동현은 뾰족한 금속핀이 제 손바닥 피부를 깊숙이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틀어쥐었다. 얼음장같이 서늘한 철제 계급장의 촉감은 다름 아닌 윤서아가 묵묵히 삼켜내야만 했던 지독한 고통의 흉터 그 자체처럼 묵직하게 다가왔다. 절대 잊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결한 군인 정신과 신념을 제 남은 평생 동안 심장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박동현은 앉아있던 의자를 힘차게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각을 잡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절도 있고 늠름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진정한 존경과 경외심이 응집된 그가 평생 바친 경례 중 가장 숭고한 최고의 예우였다. 충성. 윤서아 또한 망가져버린 한쪽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후배의 경례에 흔들림 없이 답례를 보냈다.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던 그녀의 강인한 눈동자 끝에 맺힌 투명한 눈물이 천장 형광 등 불빛을 반사하며 애처롭게 반짝거렸다. 앞으로의 길에 무운이 가득하길 빌겠네. 나의 자랑스러운 전우여. 박동현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과 격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무실을 나섰다. 둔탁한 소리를 내는 육중한 철문을 등지고 텅 빈 복도로 걸어 나오는 그 짧은 찰나. 박동현은 지난날의 나약하고 미성숙했던 장교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온전한 방패이자 수호자로 새로 태어났음을 마음속 깊이 확신했다. 맹목적인 상명하복이라는 낡고 편협한 규칙에 얽매여 쩔쩔매던 겁쟁이 박동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전우들의 목숨과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강인한 지휘관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경기도 연천 최전방에 위치한 보병연대의 취임식 단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 올라가는 박동현 대령의 발걸음은 거대한 태산처럼 웅장하고 위풍당당했다.
양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며 빛나는 세 개의 무궁화 계급장과 수많은 사선과 고난을 넘으며 그의 이마의 훈장처럼 깊게 파인 세월의 주름살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숭고하고도 경건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가 단상 위에서 읊어 내려간 취임 연설문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이 직설적이고 단호했다. 이 자리에 있는 제군들에게 나는 결코 편안하고 안전한 온실 같은 군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짓 약속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 분명히 맹세할 수 있다. 내 심장이 뛰고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어떤 끔찍한 사선과 위협이 우리를 덮쳐오더라도 내가 제군들의 앞을 가로막고 지켜내는 가장 크고 단단한 강철 방패가 될 것이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연병장을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뜨거운 기립박수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다. 경례를 마친 박동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석한 내빈석 쪽으로 향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객석의 가장 뒷줄 구석자리에는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정장 차림을 한 윤서아 중장이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비록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우측 다리를 힘겹게 끌고 이동하는 뒷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특유의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우아함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저 멀리 단상 위에 우뚝 선 박동현과 시선이 얽히자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는 듯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부하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긴 그 따스한 미소야말로 박동현이 그 어떤 육체적인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고 목숨을 걸어 쟁취해낸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눈부신 훈장이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지휘관은 계급장이나 나이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먼저 살리고 끝까지 어떤 책임을 짊어지느냐로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편견과 오만은 전장을 망치고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마지막까지 등을 맡길 수 있는 책임감은 한 사람의 군인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전우들의 목숨을 지키는 진짜 지휘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